저축만 하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투자를 하려니 왠지 무섭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계실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진짜 부를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투자자의 딜레마가 뭔지 제대로 짚어보고 부를 만드는 세 가지 지렛대는 또 뭔지, 그리고 복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이 변동성을 이겨낼 전략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섹션, 투자자의 딜레마입니다. 저축은 답답한데 투자는 무섭다. 이 근본적인 문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결국 이 질문이 핵심 아니겠어요? 아니, 평범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부를 쌓을 수 있을까? 이 막막한 느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가져봤을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죠. 보세요. 이 숫자가 바로 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9%. 이게 뭐냐면요. JP모건 자료인데 지난 20년 동안 시장 타이밍을 맞추겠다고 사고팔고 애썼던 개인 투자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이래요. 그러니까 투자가 무서워서 뭔가 해보려고 섣불리 움직인 결과가 오히려 이렇게 저조한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명백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섹션, 부의 세 가지 지렛대. 이제부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말고요.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자산은요. 딱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내가 얼마를 넣었는가, 즉 투자 원금. 둘째, 그 돈이 얼마나 잘 불어나는가, 수익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묵혀뒀는가, 투자 기간. 이 세 가지가 바로 부를 움직이는 지렛대인 거죠. 자, 그럼 이 변수들을 각각 50%씩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와, 투자 기간이나 수익률의 영향력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노력해서 진짜 확실하게 내 의지로 통제하고 늘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결국 투자 원금 하나뿐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자꾸 저기 멀리 있는 높은 수익률 쫓아다닐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저축률을 높여서 투자 원금을 꾸준히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복리의 지저분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그 복리의 마법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 그리고 왜 인내심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리라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게 올라가는 곡선을 상상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오른쪽입니다. 아주 그냥 울퉁불퉁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롤러코스터에 가깝죠. 바로 이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정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14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4년은 지나야 그때부터 비로소 내 돈이 벌어오는 돈이 내가 열심히 부은 원금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전까지는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꾸준히 돈을 더 넣는 게 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워렌 버핏의 이 말을 한번 보세요. 1942년 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지고 있던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첫 주식을 샀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항상 낙관적이었다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미래는 결국 좋아질 거라는 장기적인 믿음.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한 여정을 버텨내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힘인 셈이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변동성을 그냥 견디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걸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분할 투자법, 영어로는 Value Averaging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전략,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매달 100만 원씩 산다. 이게 아니고요. 내 계좌의 가치가 매달 100만 원씩 늘어나게 한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보다 부족하면 그만큼 더 채워서 사고, 목표를 넘어서면 반대로 덜 사는 거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계좌가 커지는 게 목표라고 쳐봐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계좌가 25만 원 까졌어요. 그럼 목표 100만 원에 까진 25만 원까지 더해서 이번 달엔 125만 원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너무 좋아서
25만 원이 올랐다면 목표에서 25만 원을 뺀 75만 원만 사는 거죠. 어때요?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 즉 시스템이 알아서 쌀 때 더 사고 비쌀 때 덜 사는 행동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논리적이고 완벽한 전략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저가 매수의 심리학이라는 엄청나게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사실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거든요. 심지어 이 전략을 만든 창시자 마이클 애들슨조차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거 완벽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라고요. 맞아요.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시장이 계속 꾸준히 오르기만 하는 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꾸준히 사는 것보다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험담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오직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더 넣어야만 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바로 이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싸졌으니 더 사야지. 근데 막상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느껴질 때 거기에 더 큰 돈을 밀어 넣어야 하는 그 심리적 압박감. 이게 바로 이론과 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성장을 위한 진짜 경로가 뭔지, 우리가 여기서 뭘 꼭 기억하고 가져가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의 수익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저축률에 집중하세요. 둘째, 시장의 성장은 원래 지저분하고 오래 걸린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수십 년을 봐야 합니다. 셋째, 변동성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걸 역이용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규율과 인내가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말을 빌려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의 스토리를 부여하고 그 스토리에 맞는 사실들을 찾아 나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라는 스토리를 어떻게 써내려가실 건가요? 시장의 뜬 소문과 내 안의 공포라는 감정으로 그 페이지를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통제 가능한 저축,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체계적인 원칙이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단단하게 써내려가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의 저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